조선의 자치는 거기까지였고 강을 건너서 러시아령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무인지경의 벌판이 펼쳐지는데 흉년을 거두려고 타막의 뿌리에 뽑힌 조선의 세민들이 오래전부터 강을 건너와서 마을을 이루었다. 조선 이주민들은 낮은 땅에 물을 가두어 벼를 심었고 물을 댈 수 없는 땅은 돌을 골라내고 콩을 심었다. 러시아의 지방정부는 악착스럽게 일하는 한인들의 이주를 막지 않았다. 연초에서 안중근은 한인들의 집에 기식하거나 여간을 묵었다. 안중근이 물색 없이 포로를 살려주어 기습공격을 자초하게 된 것이라고 연초로 돌아온 대원들이 말을 퍼뜨렸다. 연초에서 안중근은 운신할 수 없었다. 사람들과 더불어 세력을 일으키기는 점점 어려워졌고 혼자서 가야 하는 길은 보이지 않았다. 연초에서 안중근은 늘 엎드려 있었고 가끔씩 마을에 나가서 멀리서 온 소식들은 귀동냥했다. 소식들은 엇갈렸고 출처가 없는 소문은 더 빨리 퍼졌다. 그의 겨울은 뒤숭숭했다. 이듬해 이토가 곧 만주에 온다는 소문이 연초에 한인사회에 퍼졌다. 미국 신문에 실린 기사를 청나라 신문이 옮겨서 실었고 그 기사를 읽었다는 사람이 말을 퍼뜨렸다. 러시아 신문에 나고 만주의 지방 신문이 옮겨 실은 기사를 읽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일본 신문은 이토가 한국에 통감 자리를 내놓고 한직인 추미런 의장 자리로 옮겨가서 풍류 목적으로 만주를 여행한 것이라고 보도했고, 러시아 신문은 이토의 방만 목적은 철도 시찰인데 이토가 철도를 시찰하는 의도는 동양을 경영할 고들을 자르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신문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말했다. 이토는 곧 온다는데 곧이 언제인지 어디로 오는지 왜 오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으나 사람들은 이토를 기다리는 것처럼 수군거리는 날들이 계속되자 이토가 온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되었다. 연초의 날들은 답답했다. 10월 중순 저녁 무렵 안중근은 하숙집에서 날짜 지난 일본 신문 한 조각을 보았다. 하숙집 주인의 친척이 품팔이 일자리를 잡아서 서울에서 연초로 왔는데 그때 이삿짐에 묻어온 신문 조각이었다. 재호가 찢겨나가서 무슨 신문인지는 알 수가 없었으나 발행 일자는 1902년 2월이었다. 8달쯤 전에 나온 신문이었다. 거기에 고려왕궁 만월대의 폐허를 순행하는 순종과 이토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멀리서 찍어서 얼굴을 알아볼 순 없었지만 사진 중앙에 일산이 보여서 그 밑이 순종이고 그 옆이 이토임을 알 수 있었다. 칼찬 일본군 장교가 직각 보행 자세로 따르고 있었다. 순종과 이토의 뒤쪽으로 무너진 만월대 계단이 보였고 호중 대열이 사진의 중앙에 늘어서 있었다. 계단 너머에 폐허가 한 해가 있다았다. 500년 전에 멸망한 고려 왕조의 폐허가 오늘 아침에 멸망처럼 보였다. 안중근은 일산 옆으로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이토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이 이토로구나. 사진 속의 이토는 체구가 작아 보였다. 듣던 대로 이토는 덩치가 작구나. 이것이 이토의 몸이로구나. 신문은 황제를 시행하는 이토공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었다. 안중근은 신문 조각을 접어서 천주교 기도서 갈피에 넣었다. 만월대에서 찍은 이토의 사진은 벼락처럼 안중근을 때렸다. 벼락이 시야를 열었다. 몸속의 먼 곳에서 흐린 구름처럼 밀려다니던 것이 선명한 모습을 갖추고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토의 몸이 안중근의 눈앞에 와 있었다. 시간이 없구나. 연초를 떠나자.
운신할 수 있는 자리로 가자. 내 몸을 내가 데리고 가서 몸을 앞장 세우자. 몸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몸으로 부딪히자. 신문 속 이토는 사진을 보면서 안중근을 조준점 너머에서 자신을 부르는 손짓을 느꼈다. 우선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이토의 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야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토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은 내내 분명하지 않았다. 이토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은 자각 증세가 없는 오래된 암처럼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었는데 만월대의 사진을 보는 순간 암의 응어리가 폭발해서 빛을 뿜어내는 것 같았다. 안중근은 몸을 떨었다. 안중근은 10월 19일 아침에 하숙집을 나왔다. 안중근은 방향이 맞는 마차를 얻어 타고 연추의 포시에탕으로 갔다. 포시에트는 작은 어항이었다. 어선들은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가까이 오는 물고기를 잡았다. 포시에탕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기선이 블라디보스톡을 왕래했다. 기선은 석탄수송이 주업이었고 그 남은 자리에 여객을 태웠다. 기선은 출항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미리 온 승객들은 선창 앞 여관에서 묵었다. 안중근이 포시에탕 부두에 도착했을 때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기선은 이미 탑승을 마감하고 시동을 걸어놓고 있었다. 안중근은 겨우 배에 올랐다. 배는 해안선을 바짝 끼고 북으로 올라갔다.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한 안중근은 바로 대동공 보사에 들렸다. 대동공 보사에는 딱히 볼일 없는 한인들이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와 한나절씩 시국담을 늘어놓거나 한인 사회에 떠도는 파벌들 간에 험담을 전했다. 대동공보는 일본 신문, 중국 신문, 러시아 신문에서 조선 관련 기사들을 뽑아서 한글로 번역해서 뉴스면을 만들었고 상해, 북경, 서울에서 오는 여행자들이 전하는 소식을 실었다. 이강 주필이 매우 논설을 썼고 간도와 연해주 지역 한인 식자들의 투고를 실었다. 대동공보는 일주일에 한 번 발행되었는데 중국 내륙 도시들과 미주한인 사회까지 우송되었다. 조선 국내로 반입된 대동공보는 대부분 통감부가 압수했으나 몇 부는 시중에 퍼졌다. 저녁 무렵 편집실은 한산했다. 이강 주필이 직원 한 명을 데리고 여러 신문들의 기사를 검색하고 있었다. 안중근은 이강과 안면이 있었으나 이강의 지식인다운 풍모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걸 좀 봐. 이토가 하얼빈에 온다는군. 이강 주필이 일본 신문 한 장을 안중근 앞으로 내밀었다. 기사는 일본 내각의 공식 발표를 인용하고 있었다. 이토는 10월 하순께 하얼빈에서 러시아 재무장관 코롭초프와 회담할 예정이었다. 신문은 이토의 만주 방문은 개인 자격의 여행인데 유람 중에 남만주철도를 시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문 일면 상단에 이토의 인물 사진이 실려 있었다. 이강이 말했다. 안 선생 어떤가? 안중근은 이강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 알 듯도 했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이강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토의 얼굴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안중근은 숨이 막혔다. 이토의 얼굴은 차가운 평면의 느낌이었다. 턱수염이 무성했다. 이것이 이토의 이목구비로구나. 보통 사람과 아무 차이 없구나. 남만주 철도를 시찰한다면 이토는 시모노세키에서 어떤 기선편으로 대련해와서 열차를 타고 봉천 장춘을 걸쳐 하얼빈으로 올 것이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하얼빈으로 가려면 만주의 내륙 서북쪽으로 관통해야 했다. 여러 산맥과 강들을
여러 산맥과 강들과 산골 마을의 정거장들을 지나는 철도가 안중근의 눈앞에 펼쳐졌다. 이 철도는 눈과 어둠 속으로 뻗어 있었다. 그 먼 끝에서 이토가 오고 있었다. 멀리서 반딧불이처럼 깜빡이는 작은 빛이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었다. 빛이라기는 보다 거역할 수 없이 강렬한 끌림 같은 것이었다. 두 박자로 쿵쾅거리는 열차의 리듬을 실어서 그것은 다가오고 있었다. 문득 빌렘에게 영세를 받았을 때 느꼈던 빛이 생각났다. 두 개의 빛이 동시에 떠올라서 안중근은 이토의 사진을 들여다보던 눈을 감았다. 이강이 말했다. 이토는 추미론 의장 신분인데 개인 자격의 여행이라니 어불성설이요. 게다가 러시아 재무장관을 하얼빈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청국과 조선을 제치고 무슨 흥정을 하려는 것이 틀림없소. 아마도 만주 횡단철도의 관리권에 관한 협상이 아닐까 싶소. 이강은 늘 지식인의 어조로 말했다. 이강의 정세 분석을 안중근은 건성으로 듣고 있었다. 이토가 온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었지만 이토가 왜 오는지는 안중근이 알 필요가 없을 것이었다. 왜 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안중근은 우덕순의 하숙방으로 갔다. 이토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자 우덕순의 하숙방으로 발길이 향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것은 왜라기보다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지난해 안중근이 연해주 일대에서 모집한 병력으로 두만강을 건너서 조선 땅으로 진공할 때 우덕수는 총을 들고 따라왔다. 그때 안중근은 을군 참모중장 직위를 맡고 있었다. 안중근은 그 직위가 너무 커서 민망했다. 해령에서 일본군 부대와 부딪혀서 패전했을 때 우덕수는 안중근 부대 하부의 대원이었다. 우덕수는 안중근으로부터 멀리 있었다. 우덕수는 말수가 적었고 부대 안에서도 늘 혼자 떨어져 있었다. 우덕수는 의병대원들의 목청 높은 시국담에 끼어들지 않았고 투쟁의 대의를 말하지 않았다. 우덕순이 싸움의 대열에 끼어든 것은 사람들은 의아하게 여겼다. 우덕순은 제 손으로 밥을 벌어먹듯이 혼자 싸우는 사람처럼 보였다. 산속 어딘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나무열매를 따와서 먹으라고 내밀던 우덕순의 모습이 안중근의 기억에 남아있었다. 해령에서 흩어질 때 우덕수는 부대를 떠났고 혼자서 두만강을 다시 건넜다. 안중근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와보니 우덕순이 먼저 와있었다. 안중근과 우덕수는 해령에서 흩어지던 일을 말하지 않았다. 우덕수는 김효생 토끼띠로 안중근과 동갑이었다. 연해주의 한인 거리에서 가끔씩 마주치면 서로 반말을 쓰기도 했지만 우덕수는 안중근의 마음에 힘을 느끼면서 어려워했다. 우덕순의 하숙방은 블라디보스토크 북쪽의 영세민 밀집 지역이었다. 2층짜리 슬래브 건물 안이 벌집처럼 나뉘었고 칸마다 세입자가 들어있었다. 우덕순의 방은 1층으로 길가에 문 쪽이 나있었다. 안중근이 문을 두들기자 우덕순이 문 쪽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초저녁 잠이 들었던지 부스스했다. 들어오라. 아니라 나오라. 안중근은 우덕순을 대게 안주로 파는 술집으로 데려갔다. 우덕순은 대동공 모사의 수구먼이었다. 신문 구독자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구독료를 받아서 회사에 입금시키는 것이 우덕순의 일이었다. 3-4번 찾아가야 구독료를 받을 수 있었고 떼어먹고 이사가는 사람도 있었다. 우덕순은 한 달에 10루블을 월급으로 받았다. 우덕순의 하숙비는 한 달에 18루블이었다. 수금일이 없는 날 우덕순은 목판에 담배를 담아서 목에 걸고 번화가에 나가서 팔았다. 담배파리 수입이 대동공 모사 월급보다 많았으나 대동공
대동공보 수금원은 명예직처럼 여겨졌고 고정급이 나왔다. 블라디보스톡으로 오기 전에 우덕수는 러시아 내륙의 광산촌을 돌아다니면서 내복이나 장갑, 양말을 팔았고 강부들에게 물품을 사다주는 심부름을 했다. 우덕수는 명색이 대동공보사 직원이었지만 편집실의 인텔리들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우덕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회사에 가서 수금한 돈을 입금하고 바로 돌아갔다. 대동공보사의 급료가 너무 적어서 우덕수는 다음 달쯤에 회사를 그만둘 작정이었다. 우덕수는 서울에 두고 온 처자들에게 1년째 송금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덕수는 탄광촌으로 들어가서 행상을 하려고 숙소를 알아보고 있었다. 안중근은 등대가 바라보이는 술집에서 우덕순간 마주 앉았다. 찐 대게와 가리비를 안주로 시켰다. 대게는 굵은 다리가 3뼘이 넘었고 가리비는 손바닥만 했다. 우덕순은 과음을 하는 편이었다. 안중근이 우덕순의 잔에 보드카를 따라주며 말했다. 먹어라. 우라지 대게는 영덕 대게보다 3배는 크구나. 속이 꽉 찼다. 바닷물이 차가워서 물고기들이 탄탄하다. 난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술을 끊었는데 오늘은 한잔 해야겠다. 안중근이 제 손으로 보드카를 따라 마셨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신문을 꺼내 우덕순 앞으로 내밀었다. 우덕순은 일본 글이 서툴러서 읽기를 더듬거렸다. 우덕순이 말했다. 이토가 온다는 얘기냐? 그렇다. 하얼빈으로 온다. 온다고? 항구 앞 루스키 섬에 등대불빛이 어둠을 휘저었다. 불빛은 술집 안까지 들어왔다. 불빛이 스칠 때 우덕순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메이지는 하얼빈으로 떠나는 이토에게 여행 중에 마시라고 사케와 다른 마른 생선을 하사했다. 이번 여행으로 경의심이 맑아지기를 바란다. 풍류 속에서 경륜이 무르익겠구나. 라는 오금과 함께였다. 도쿄에서 시모노세키까지는 열차로, 시모노세키에서 대련까지는 기선으로, 대련에서 여순, 봉천, 장춘을 거쳐 하얼빈까지는 다시 열차로 이동하게 되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동양의 바다와 대륙은 한 길로 이어져 있었다. 이토는 그 이어짐의 의미를 깊이 새겼다. 등대와 철로가 이어지면서 동양은 새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번 여행은 만유다. 모처럼 이국의 경건과 풍류를 즐기려 한다. 항성아웃께도 폐하께서 이번 여행에 어주를 내리셨다. 폐하의 당부대로 망가진 시심을 회복하려 한다. 그리 알고 과도한 보도를 삼가달라. 라고 이토는 기자들에게 당부했으나 언론은 이토의 만주 여행에 무거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시모노세키로 가는 열차는 신바시역에서 출발했다. 기모노를 입은 조선 황태자 이은이 시종들을 거리고 이토를 배웅했다. 공작, 백작, 내외들이 그 자식들을 데리고 역에 나와서 이토에게 눈맞춤을 시켰다. 추미런 의장 비서관, 국내성 비서관, 외무성 비서관, 주치의가 공식 수행했고 이토 가족들이 따라왔다. 현지 경호는 대련의 관동도독부 주관으로 경유지에 병력이 맡기로 했다. 이토는 프로코트 차림의 지팡이를 들었다. 이토는 얼굴 가득히 미소를 깔았고 플랫폼에 한 줄로 늘어선 배웅객들과 차례로 악수를 했다. 악수의 사이사이에 이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시고 맨 얼굴이 돌아왔다. 맨 얼굴이 드러날 때 이토는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열차가 신바시역을 떠날 때 배웅 나온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고 열차가 사라진 쪽을 향해 흔들었다. 기선 데스레이 마루는 10월 16일 오후 1시에 시모노세키를 떠났다. 승선 전에 기자들의 요청으로 사진 촬영이 있었다. 시모노세키의 지방 관리들이 이토 옆에 관등순으로 서서 사진을 찍었다. 14년 전 청일전쟁에서 노대국 청은 늙고 비대한 몸집을 추스르지 못하고 무너졌다. 청의 극동병력은 작동되지 않았다. 그때 이토는 청나라 북양 대신
이용장을 시모노스키로 불러서 항복받았다. 청은 대련을 떼어내서 일본에게 넘겨줬고 전쟁 배상금을 물었다. 그때 청은 조선에 대한 수백 년 종주권을 포기하고 조선의 독립을 일본에 약속했다. 독립은 조선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해에 동학숙의 전봉준이 붙잡혀서 처형되었고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을 습격해서 조선 왕비를 죽였다. 시모노세키에서 이토는 이용장을 압박해 가면서 조선 사태를 멀리서 뒷감당하고 있었다. 대련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다가 이토는 그때의 일들이 떠올랐다. 청나라는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이용장은 대국의 권력자답게 항복 문서에 조인할 때도 위험이 있었다. 그것은 난해한 조화였다. 그때 이용장과 먹던 시모노세키의 보고탕과 사케맛도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업은 달리는 차창처럼 지나간 풍경과 닥쳐올 풍경이 이어져 있었다. 배는 조선 반도의 서남단을 우회해서 바다가 거칠지 않으면 대련까지는 50여 시간이 걸려서 18일 오후 4시쯤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선장이 보고했다. 목포를 멀리 돌아나가자 조선 반도의 연안이 보였다. 저녁의 어스름 속에서 반도의 연안은 희끄무레했다. 연안은 다만 저무는 물 위에 뜬 한 줄기 산맥의 흔적일 뿐 거기서 벌어지는 사륙과 저항을 바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이토는 선실에서 메이지가 사은 사케를 마셨다. 뱃전을 부딪히는 파도가 물보라를 일으켜 선창을 때렸다. 바다는 캄캄했다. 일본, 중국, 조선 사이의 바다를 제국의 기선이 이처럼 다니고 있으니 동양은 이미 가지런하다. 이토가 생각에 잠겨있는데 추미련 의장 비서관이 들어와서 일정을 보고했다. 대련에 도착한 후에는 특별 열차가 머무는 경유지에서 전승지, 관동도독부, 공관 박람회장, 상공회관, 일본 거류민 단체를 시찰하는 일정이 있었고 숙박지에서는 저녁마다 환영연과 교민대표 접견, 기념연설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토는 보고를 중단시켰다. 이번 만주 방문은 풍류여행이라고 나는 이미 말했다. 그러므로 러시아 재무장관과의 용건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마라. 비서관이 수첩을 꺼내 이토의 지시를 받아 적었다. 대련 여순 지구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피아의 피가 강처럼 흘렀고 전승지를 첨배하더라도 전원의 기억을 되살리지 말고 유혈을 의무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라. 시찰 일절에 학교 방문을 여러 권 넣어라. 학동들에게 줄 선물도 넉넉히 준비하라. 학용품과 먹을 것을 두루 갖추어라. 평화의 실상을 보여라. 내가 학동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겠다. 메이지 폐하께서도 전국 수행 중에 여러 학교를 몸소 방문하시었다. 이토는 추미련 의장 비서관을 돌려보내고 국내성 비서관을 불렀다. 이토는 지시했다. 기념연설문은 평화를 중심으로 해서 작성하라. 일본 제국이 설정하는 평화의 틀 안에서 동양 삼국과 러시아가 조화롭게 온존할 수 있고 문명 개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일본은 이 틀을 강고히 할 중대한 책임이 있음을 밝히라. 문명은 선진에서 후진으로 흐르는 것이며 평화와 문명 개화가 같은 방향임을 말하되 언사를 숙여서 순하게 하라. 지시를 마치고 이토는 국내성 비서관에게 술 한 잔을 주었다. 마셔라. 폐하가 내린 술이다. 비서관이 무릎을 꿇고 잔을 받아 마셨다. 비서관의 자정이 넘어서 돌아갔다. 발에만 어귀에서 바다는 물결이 높았다. 이토는 파도의 흔들림에 몸을 맡기고 깊이 잠들었다. 테스레이마루는 애정 시간에 대련항에 도착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부두 맞은편 언덕에서 축포가 올랐다. 불꽃이 항구 위로 흩어졌다.
데스레이 마루가 접안하는 동안에 한영 나온 거류민 대표들이 보트를 타고 나서서 기선 주변을 돌면서 만세를 불렀다. 관동 도덕부 고등관이 부두에서 이토를 맞았다. 이토가 배에서 내릴 때 군악대가 기미가요를 연주했고 환영객들이 합창했다. 황돈빛 관악기가 햇빛에 번쩍였다. 도덕부 서기관이 이토의 국내성 비서관을 통해서 의정과 경호에 관한 상황을 통보해왔다. 이토 공작이 통과하거나 숙박하는 지역의 일본 관공서와 일본인 가정은 일장기를 개항한다. 거리의 요소에는 큰 일장기를 교차로 개항한다. 공관의 판인관 이상 관리와 각급 학교 학생 및 중요 시민들은 역에 나와서 환영한다. 단 소학생들은 야간에는 나오지 아니하여야 한다. 대련의 연회장 참가자들은 모두 프로코트나 하울이 하카마를 입는다. 연회장 문 앞에서 전등간판을 설치한다. 영으로는 예능을 갖춘 게이샤 대오도리를 추고 육군 군악대가 연주한다. 전승지 방문의 의정과 경호는 별도의 지시에 따른다. 이토는 만주에 거주하는 중국인 러시아인들의 정치 정서를 고려해서 의정과 경호의 수준을 낮추라고 도덕부에 요청했다. 도덕부 고등관은 경호의 무장병력을 동원하려는 계획을 기마경관으로 격화시켰으나 나머지 의전전차는 원안대로 유지했다. 제국의 위험을 가시해야 하고 승전 후 최초로 본국의 위인을 맞는 거류민들의 자발적 존경심의 표출을 막을 순 없었다. 라고 고등관은 문서로 보고해왔다. 이토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이토는 비서관들에게 말했다. 도덕부 관리들에게 소리내지 말고 매끄럽게 전해라. 이것이 중요하다. 도덕부 관리들이 모여서 이토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 수군거렸다. 안중근을 만난 다음 날 우덕수는 대동궁 보사에 사직서를 냈다. 회사에서 어디로 갈 거냐고 작정 물으면 담배파리에 전념하려 한다거나 광산촌으로 가서 행상을 하겠다고 대답하려 했는데 아무도 우덕순의 향방을 묻지 않았다. 안중근이 하숙방으로 찾아와서 술을 사주면서 이토가 하얼빈에 온다는 말을 했을 때 우덕수는 안중근이 왜 왔는지 대번에 알았다. 안중근은 우덕순에게 동행할 것인지를 대놓고 물어보지 않았고 우덕순도 같이 가자고 대놓고 말하지 않았다. 안중근이 이토의 만주 방문을 알리는 신문을 보여주었을 때 우덕순은 안중근과 함께 가기로 되어 있는 운명을 느꼈다. 자신의 생애는 이 불가해한 운명의 예감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고 우덕수는 생각했다. 그 예감은 이토를 쏘아야 한다는 뚜렷하고 밝은 목표로 귀결되고 있었다. 이토를 쏘면 이토는 그 사격의 결과로 죽게 될 것이었고 총알이 급소를 치지 못해서 이토가 죽지는 않더라도 총을 쏜 이유를 말할 자리는 마련될 것이었는데 우덕수는 총알이 급소에 정확히 박히기를 원했다. 그날 우덕순과 술집에서 마주 앉았을 때 안중근은 우덕순을 찾아온 이유를 말할 자리는 마련될 것이었는데 설명할 필요가 없음을 저절로 알았다. 우덕순의 사직서는 즉각 수리되었다. 경위 직원이 전별금이라 면서 흰 봉투를 내밀었다. 우덕수는 거리로 나와서 봉투를 열었다. 전별금은 10루블이었다. 하숙비 17루블이 밀려있었다. 우덕수는 전별금으로 받은 10루블을 하숙집 주인에게 주었다.
남은 7루블은 언제 갚을는지는 알 수 없었다. 우덕수는 안중근의 거처로 갔다. 안중근의 방은 마당 모퉁이에 들어선 별채였다. 나무들이 창문을 가려서 방 안은 종일 어두웠고 새들이 나무에서 퍼덕거렸다. 블라디보스톡의 새 울음소리는 조선의 새 울음소리와 같았다. 들어오라. 안중근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우덕순을 방 안으로 들였다. 온돌방 위에서 안준뱅이 책상을 놓고 안중근은 우덕순과 마주 앉았다. 안중근은 흰 종이를 펼쳐놓고 연필로 만주 지도를 그렸다. 엉성한 그림이었다. 안중근은 대련항에서 하얼빈으로 오는 철로를 표시했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만주를 가로질러 하얼빈으로 가는 철로를 표시했다. 철로는 하얼빈에서 만나고 있었다. 안중근이 말했다. 하얼빈은 만주의 중심이다. 이토는 대련에서 북상에서 하얼빈으로 오고 우리는 우라지에서 서행해서 하얼빈으로 간다. 러시아 재무장관 코콥초프는 모스크바에서 하얼빈으로 온다. 우덕순이 안중근이 그린 그림을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그렇구나. 일본은 대련에서 크게 이겼는데 이토는 대련에서 또 하얼빈으로 오는구나. 나는 하얼빈에 가본 적이 없다. 자네는 간 적이 있는가? 나도 간 적 없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안중근과 우덕순은 서로의 시선을 피해서 벽 쪽을 바라보았다. 안중근은 침을 삼키고 나서 머뭇거리며 말했다. 자네는 나를 왜 따라 나서는가? 왜 이토를 쏘려고 하는가? 그런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도 말하지 말자. 거기까지 말하고 나니까 말을 이어가기가 쉬워졌다. 우덕순이 물었다. 이토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토는 이미 대련에 들어왔다. 내일이나 모레쯤 저녁 열차로 북행할 것이다. 오늘 아침 대동공보사에서 정보를 얻었다. 시간이 없구나. 우덕순이 혀로 마른 입을 적셨다. 안중근이 냉수를 우덕순 앞으로 내밀며 물었다. 자네는 권총이 있는가? 있다. 광산촌에서 행상질할 때 호신용으로 사둔 것이 있다. 중고품을 8루블 주고 샀다. 거기서는 다들 총을 지니고 다닌다. 좋은 물건은 아니지만 쓸만하다. 총알은 몇 발 있는가? 3발 있다. 처음에 10발이었는데 7발로 꿩을 쏘고 3발 남았다. 권총으로 꿩을 쏘는가? 꿩이 가까이 왔을 때 쏘았다. 모두 한 방에 맞췄다. 한 마리는 먹었고 나머지는 팔아서 밥을 사 먹었다. 꿩을 쏘고 남은 총알로 이토를 쏘는구나. 우덕순이 소리 없이 웃었다. 웃음은 10개 얼굴에 퍼졌다. 우습지만 그렇게 되었다. 겨누어 쏘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총을 많이 쏘봤는가? 많이 쏘진 않았다. 나는 사냥꾼이 아니지만 이토는 꿩보다 덩치가 크니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안중근이 소리내어 웃었다. 그렇겠구나. 그렇겠어. 나는 이토의 덩치가 너무 작아서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다. 둘은 마주보며 웃었다. 웃음은 흐렸고 소리끝이 어둠에 스몄다. 총알 3발은 너무 적지 않겠나? 좀 더 구할 수 있겠나? 3발은 많지 않지만 적지도 않다. 3발이면 적당하다. 이토는 경호원을 여러 때리고 있을 테니까 아마도 나는 3발 이상은 쏘지 못할 것이다. 근접할 수만 있다면 3발 이상은 필요 없다. 경호원이 많아도 먼저 쏘는 자를 당하지는 못한다. 그것이 총이다. 너는 참으로 총을 아는 자로구나. 라는 말을 안중근은 참았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총을 한번 쏘면 돌이키지 못한다. 생각에 잠긴 안중근에게 우덕순이 물었다. 자네는 몇 발 가지고 있는가? 7발짜리 탄창 1개다. 그리고 몇 발 더 있다. 다 쏠 수 있을까? 탄창을 갈아 끼울 시간은 없을 것이다. 총을 많이 쏴본 사람 같구나. 몇 번 쏴보면 다 할 수 있다. 우덕순이 잠시 말을 멈추고 안중근이 그린 지도에서 하얼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대륙의 철도가 모두 하얼빈으로 보이는구나. 조선반도의 철도도 압록강을 건너서 하얼빈으로 이어진다. 이토는 철도를 좋아한다는데 하얼빈역은
하얼빈역 철길은 총 맞기 좋은 자리다. 나도 철도를 좋아한다. 쏘기도 좋은 자리다. 어둠 속에서 둘이 다시 마주보며 소리 없이 웃었다. 웃음은 짧게 스치고 지나갔다. 역마다 경비 병력이 많이 깔릴 것이다. 나는 달아날 생각이 없으므로 그것이 문제되진 않는다. 나는 쏘기만 하면 된다. 근접할 수 없다면 이토의 열차를 쏘겠다. 너는 이 일을 할 줄 아는 자로구나. 그러나 달아나지 않는 것보다 세 발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전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안중근은 또 참았다.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5루블이 전부다. 밀린 하숙비가 7루블인데 하얼빈으로 가면 갚을 길이 아예 없다. 집주인한텐 말을 못했다. 내가 곧 여비를 마련하겠다. 그때 돈을 좀 줄 터이니 밀린 하숙비를 갚아라. 고맙다. 나는 돈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 그리 알아라. 여비는 내게 맡겨라. 생업비 없이 떠도는 사람이 어찌 돈을 구할 수 있겠는가? 무슨 방편이 있는가? 그런 것은 말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묻지 마라. 안중근과 오덕수는 밤에 다시 만났다. 둘은 그날 밤 안중근의 방에서 함께 잤다. 잠이 들 때까지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둠 속에 누워 있었다. 오덕순이 뭐라고 잠꼬대를 했다. 대륙의 산맥과 강 위로 뻗어간 철도들이 어둠 속에 펼쳐졌다. 철도의 저쪽 끝에서 이토는 오고 있었다. 그날 밤 안중근은 깊이 잠들었다. 이토의 마차 행렬은 대련시 중심부를 통과했다. 도독부 민전장관, 만주철도 총재 비서관들이 동승했고 그 뒤로 수행원들이 탄 마차가 따랐다. 기마 헌병대가 대열의 선두를 인도했다. 행렬의 양옆에는 서양식 고층 건물 사이로 중국식 건물, 러시아풍 건물이 늘어서 있었다. 내 거리에 대형 일장기가 주차 개항되어 있었다. 프로코트와 기모노를 차려입은 일본인들이 거리에 나와서 일장기를 흔들며 만세를 불렀다. 이토의 행렬은 시내의 간선도로를 동서로 지나가고 남북으로 지나가고 외곽으로 돌면서 환영을 받았다. 점심시간에 이토는 공립학교 시찰에 나왔다. 교장과 교직원들이 일장기를 들고 정문에 도열해서 이토를 맞았다. 교장실에 군복을 입은 메이지에 어진이 걸려 있었다. 이토는 교직원들과 함께 어진을 배려했다. 학교장이 실명판을 세워놓고 학교의 연역과 현황을 보고했다. 이토는 교직원들에게 훈시했다. 본국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국인들 틈에서 자라나고 있으니 생도들의 정서가 퇴폐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교육하라. 교장이 전교생 200여 명을 운동장에 집합시켰다. 이토와 교장은 구령대 위에 차이를 치고 앉았다. 일동이 음악교사의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 기미가요를 합창했다. 이토는 일어서서 함께 불렀다. 이미 시대는 천년만년 동안 자갈이 바위가 되어 이끼가 필 때까지 체육교사의 기도로 생도들이 체조를 펼쳤다. 타격 동작을 율동으로 바꾼 격술체조였다. 교사의 호루라기에 맞춰 오화열이 전개되었다. 체조가 끝나고 이터가 또 생도들에게 훈시했다. 제군들의 용모가 단정하고 동작이 절도있고 규칙이 엄정함을 알겠다. 강인한 정신은 반듯한 외양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몸을 바르게 알아. 지금 처해있는 자리가 인간의 근본이다. 제군들의 자리는 학교이고 가정이고 마을이고 국가이다. 그래서 제군들은 국가에 속해서 혼연일체이다. 이것이 수신의 요체다. 생도들이 박수쳤다. 생도대장이 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올렸다. 이토는 전교생에게 기념품으로 연필과 샌베일을 주었고 성적이 우수한 3명에게 특별상으로 영어 사전을 주었다. 환영회는 공회당에서 열렸다. 공회당 마당에 망국기가 걸렸고 정문에 웰컴이라고 적힌 간판의 전등이 켜졌다. 이토가 중앙 테이블에 앉고 천국 공사 러시아 공사와 그 부인들이 옆에 앉았다. 도독부 고등관 대련시 관리들이
섞여서 앉았고 군복을 입은 무습관들도 보였다. 사내들의 기름 바른 머리가 번들거렸고 여자들의 화장품 냄새가 자욱했다. 시내 유명 요정에서 선발된 게이샤들의 테이블을 돌며 포도주를 따랐다. 러시아 공사가 이토에게 영어로 말했다. 공자께서 멀리 와주시고 또 옆자리를 허락해 주시다니 영광이다. 이토가 영어로 대답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른 자리에서 러시아 공사와 이처럼 만나서 술잔을 나누니 평화의 감미로움을 알겠다.